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비 피해 속보부터 좀 전해주세요. 중대본 공식 집계가 조금 전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이고요. 이게 어젯밤에 집계했던 것보다 실종자 1명, 부상자 2명이 늘었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에서 10대 청소년이 집에 가다가 하천 급류에 휘말려서 실종이 된 게 추가가 된 거고요. 이재민이 57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학교 체육관 이런 데서 주로 머무르고 계시고요. 이 밖에 일시 대피한 거는 1253명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비구름 정체 전선은 충청 쪽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대전, 세종이랑 충청도 북서쪽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충청도 남동쪽이랑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강 수위가 걱정이에요. 지금 네. 팔당 댐의 방류량을 늘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서울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양방향 통제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양방향 역시 통제 중입니다. 잠수교, 노들로 일부 구간에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출근길에 교통 대란이 예상되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동부간선도로랑 내부순환로 통행은 조금 전에 재개가 됐고 지하철도 다 복구가 됐습니다. 네, 지하철 다 복구됐어요. 예. 자, 비 피해 속보는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방송 중에 중간중간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얼마나 더 비가 오는 건지, 또 왜 이렇게 오는 건지, 특히 강남역 일대 이번 침수가 대단했잖아요. 강남역 비 많이 왔다 하면 잠기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등등등을 오늘 인터뷰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뉴스요. 안정형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어제 일정을 간단히 좀 짚어드리면, 오전에 전국위원회를 1차로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을 고쳤고요.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의원을 임명하는 그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차 전국위원회를 또 열었어요. 네. 여기서 주호영 비대위 임명을 인준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품이 좋고 당내에서 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부장판사 출신 5선이라서 뭐 법지식, 정무 감각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제 친이계 출신이고 친윤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대놓고 윤핵관 이런 쪽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중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은 이번에 혁신형 관리 비대위 를 만들겠다라고 애매하게 좀 규정을 했어요. 지금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어느 쪽이냐 우리는 묻고 있는데 혁신형 관리. 네, 그 중간에 쓴 것 짬뽕이에요. 같고. 근데 이제 그 혁신이라는 걸 어쨌든 좀 넣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뭐 앞으로 비대위원 구성 같은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를 자꾸 묻는 이유는, 혁신형이 되면은 비대위가 좀 길어질 거고, 관리형이 되면은 빨리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거고, 그래서 그런 거죠, 김준일 대표. 그러니까 뭐 이 비대위가 굉장히 빨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속도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전체 합의를 보고 지금 된 게 아니니까 동상이몽, 다들 생각이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잡음이 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혁신형 관리 비대위, 이게 무엇이냐, 뭐를 혁신하고 뭐를 관리하고 얼마나 이거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합의된 바가 없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금 혁신위원회가 내는 혁신안을 비대위가 실행하는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든 그 당 혁신위요. 근데 적극 수용하겠다 그랬죠. 어제 언론 보도 보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아니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붕괴가 됐는데 그럼 혁신위원회도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당대회도 역시 지금 뭐 한 3가지 안 정도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9월 안, 11월 안, 아니면 내년 1월 이후 안. 네. 이제 이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야당이 지금 진용이 갖춰져 가지고 정부를 공격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도 빨리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 전당대회 9월에 해야 된다. 뭐 9월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김기현 의원 아니고, 어제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책임을 하겠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마다하진 했어요. 않겠다.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기현 의원의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11월이나 뭐 내년 초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뭐 안철수 의원은 아무래도 더 세를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대위가 구성됐으면 비대위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비대위원이 지금 9명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빼고 7명 중에서 외부 인사를 한 3명 그리고 내부 인사를 한 4명 뭐 아니면 그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럼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근데 가장 주목할 부분이 윤핵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윤핵관은 그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핵관 같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 있는 분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당내에서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는데 윤핵관 오브 윤핵관은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랑 지금 투톱으로 사실상 같이 가는 건데 비대위가. 그리고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실은 문자부터 그 내부 총재 문자부터 시작돼 가지고 또 낸시 펠로시 의장 방한을 했는데 그 카메라 들어서 사진 찍다가 또 욕 먹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 책임을 안 지고 사퇴를 안 하고 지금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당내에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빨리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만 버릴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직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미 나오고 있는 찰나였잖아요. 예, 뭐 근데 굉장히 소수였고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네. 이것 이런 식으로 혁신으로 보이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이제 빨리 만나야 된다라고 하고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13회 전에 기자회견 잡히 13회 전에 만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다. 어제 주호영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준석 대표 답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사이에 뭐가 좀 나올까 싶었는데 김관일 기자 답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가처분 신청할 거다, 들어갈 거다, 그리고 신당 창당은 안 할 거다라고 짧게 메시지를 올렸는데 조금 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잠시 후겠죠.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그 서류를 접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공식적으로 각을 세우는 게 가는 것 같고 우리 월요일 날 김근식 실장님이 했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희망 회로를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13일에 그 전에 뭔가 정치적인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가처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린 거였는데 네. 가처분 하는군요. 네, 하고 이준석 대표. 사실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냈고 네.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하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낼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하지 않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처분밖에 안 남은 상황. 그렇죠. 그 어떤 반발들 이번 주 후반부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비대위원으로 지금 이제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권성동, 성일종,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성일종 비대위원을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궁금증들, 변수들에 대한 답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그다음으로 갑니다. 광복절 특사. 특사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정적인 기류로 좀 돌아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MB도 빠지는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많이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번엔 정치인 사면은 안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MB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MB 사면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거기에다가 김경수 전 지사 사면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게 저는 마지막 논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됐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편을 안 해주는데 저쪽까지 굳이 해줄 필요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인 사면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1순위로 거론되는 게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신동빈 롯데 회장이나 박창구 금호 회장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가석방 상태인데 완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확언할 수는 없는 게 이거 뭐 사실 대통령이 그냥 결단하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뀔 수도 있긴 하고 어제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것도 사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하고 있고 위원 구성도 한동훈 장관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역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만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뭐 왜 갑자기 기류가 변했냐라고 본다라면 지지율이죠. 뭐 지지율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원래는 뭐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사면해야 되겠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바꾸게 된 계기는 뭐 바꿨다고는 아직 뭐 할 수는 없죠. 뭐 마지막 결단을 봐야 되지만은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어쨌든 부정 여론이 훨씬 높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복권이죠. 이제 가석방이 된 상황이니까 경영 활동 할 수 있게 해라.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인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지금 경제 살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사면을 안 한다. 정치인들이 지금 사실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 뭐 이런 분들도 사실 언급이 되긴 했는데 다 배제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그때 다시 올리는 안들이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이계에서는 이제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단한 팬층이 있잖아요. 팬덤층이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없잖아요. 결국 사면에 있어서도 그런 서러움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제외되는 쪽으로 무게가 확실히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이틀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경찰이 그 피의자인 남학생한테 준강간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증거불충분이라고. 근데 이거를 검찰이 어제 기소하면서 살인죄를 넣습니다. 예.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이게 뭐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리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 적용하게 되는 건데 이 남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리를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를 검찰이 적용을 한 겁니다. 어제 저는 이 소식 듣고 그러면 경찰이 뭐 공개하진 않았지만 뭔가 살인죄를 적용할 만한 증거를 찾은 건가? 저 이 생각이 들던데요. 뭐 그 추가 증거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다만 한 가지 추가할 게 예. 불법 촬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남학생이. 근데 스마트폰에 그때 이제 뭐 파일이 남아 있었는데 음성만 있고 영상은 이게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라고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어떤 만한 그렇게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카찰이라고 하죠.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상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조금 바뀌었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 행위 자체가 A 씨를 추락하게 만든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행위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라는 게 검찰이 지금 이번에 살인죄를 적용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떨어진 다음에 구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이거를 살인죄를 적용하는 건데 검찰은 어떻게 봤냐면은 구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했을 거다. 이 피해자가.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순간 보면은 그때 머리부터 폐, 간, 심장까지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입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든 어쨌든 이런 의도가 있었든 어쨌든 살인이 된다라는 그럼 겁니다. 구하러 내려가가지고 119 신고하고 했었더라도 이건 살인죄다.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간치상죄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에서 살인까지 되거든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검찰이 무리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뭐 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